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 있을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이 ICBM까지 쏜 마당에 사드 배치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외교 안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정반대 논리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명분은 간단하죠.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논리는 아주 손쉽게 무너집니다. 북한 ICBM은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데 한국에 왜 포대가 필요하냐. 할 말이 없죠. 사드는 포대뿐 아니라 레이더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레이더 탐색 범위에 중국도 들어가지 않냐. 결국 중국 ICBM 탐지용 아니냐. 그렇게 영내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장면 아니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 아니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사드 배치가 고도의 전략적, 외교적 판단의 결과로 꼭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필요성을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니까 이런 미국의 허술한 논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건 적어도 우리 언론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드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정상과 만남을 가지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 4박 6일 독일 순방 일정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가지고요. 또 퀘르보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 주제로 연설합니다. 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베 총리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네, 그건 내일 일정이고요. 네. 또 모레에는 인도 모리 총리,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텀블 호주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정상회담이라기엔 너무 짧고요. 사실. 정상과의 회담, 예. 네, 정상조우. 네. 정상인사, 뭐 이 정도 되죠. 사실은. 이 단체 미팅 같은 거죠. 단체 미팅 같은. 20개 나라에서 정상들이 왔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요. 예. 안녕하냐고. 여기서 뭐 중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예. 관련해서 독일,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현지 반응 같은 거 뒤져보는데,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소식을 금방금방 얻을 수 있죠. 독일도 뭐 미국처럼 교민들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보도도 꽤 있었는데, 굉장히 극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교민들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앞으로 다른 국가를 순방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어느 나라도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부정 축제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런 소식은 원래, 과거로부터 드물지 않은 뉴스였는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현대 국가에서는 워낙 있기 힘든 뉴스, 19세기 정도 있던 사건 같은 거거든요. 무당 얘기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개인이 있고, 믿을 수 없는 뉴스라 실제 교민들이 현지인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접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그래서 한국인이 아닌 척 한다고. 네네. 물어볼까봐. 네, 슬픈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연행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가 오래 진행됐는데 이제 철저히 사법도 절차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물론 뭐 매일매일 보도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보도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나왔던 사실 때문에,
정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교민들이 많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원래 해외여행만 가도 막 한국적인 걸 보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예, 누구나. 근데 이제 교민들은 훨씬 극적이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다시 밝히기 시작했고 자부심을 느낀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민들 반응이 훨씬 진하고. 이번에 메르켈 총리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르켈 총리 끌고 교민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철문 앞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네. 좀 더 특별하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 축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독일 교민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하고 우리 언론이 보도했는지 모르겠네요. 메르켈 총리하고 그 교민들 앞에서 기다리는 데 가가지고 막 같이 악수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네. 앞으로 정상회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교민들의 반응 굉장히 재밌습니다. 찾아보시면 극적이고. 자, 하여튼 정상회담까지 붙이면 거하고 정상조우들이 연달아 있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북한 언론 매체들이 김정은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을 미국이 매우 불쾌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조선중앙TV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었다라는 겁니다. 네. 조선중앙TV에서 이 정도 개그 코드가 들어간 건 처음 보네요. 네. 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미국 니은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신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그 코드가 나왔겠죠. 예, 선물 보따리를 심심치 않게 자주 보내주겠다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도 대등한 눈높이에서 니네와 협상할 수 있는 군사적 지위에 올랐다. 이런 선언인 셈인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도 미사일을 쐈다면서요. 네, 어제 우리 군도 동해안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무 EA 탄도미사일과 미 8군의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가 대응한 것은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 맞대응 훈련으로요. 제가 기억하기도 그렇습니다. 저기서 탄도미사일 쏘고 우리가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건 처음이네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야당의 논평을 머쓱하게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NSC만 소집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왔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랬겠죠.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네. 바른당에서도 이제 사드 배치가 지연돼서 북한이 ICBM을 쐈다는 식의 논평도 냈는데 좀 머쓱하게 됐고, 예. 사실 ICBM,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ICBM을 쏘면서 북한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ICBM을, 그러니까 북핵 때문에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가 배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과. 미사일은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한국의 포대가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네. 아이러니가, 북한이 ICBM을 쏴버려서 사드 배치의 명분을 내세우기가 더 약해져 버린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하고 ICBM은 상관이 없어요. 예. 미국의 본토에서도 ICBM을 막는 건 사드가 아니에요. 다른 무기 체계지요. 이건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 논리로. 오히려 이 사드의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중국의 ICBM은 걸려요. 그게 중국의 주장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 ICBM 발사를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 ICBM의 격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장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영내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중국 쪽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자,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씨는 그날 외에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심경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요 통화는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유미 씨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녹취 파일이 있는 부분은 이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보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본인은 이것이 조작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당에서 함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여러 차례 그만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어떤 날에 녹취는 등장을 한 것이고 대선 이전에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이전에. 근데 이렇게까지 그만두자고 할 때는 그만두자고 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때였습니다. 그때가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무섭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고발했으니 그만두자고 하는 걸로만 받아들였다고 하긴 통화가 여러 차례였다고 하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도 몰랐다고 앞으로도 계속 몰랐다고 하는 입장밖에 취할 수 없긴 할 텐데 이유가 있겠거니 뭔가 자료가 부실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최소한 문제가 크게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걸 밝히는 검찰의 몫이죠. 예, 다음 주는요. 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파일 조작에 개입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이런 정황이 계속 나오면 점점 이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보도네요. 자, 이건 추정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순실 씨 독일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여러 차례 저희도 소개했는데 네. 드디어 증인으로 나왔네요. 네, 이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글로벌 영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계획 아래 제가 본부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부장으로 간 것은 최순실이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최순실 씨가 이상화 전 본부장을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기의 추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해외 지사의 선정이나 외환관리 규정, 프로젝트 참여 등 본인의 계산 아래 짠 계획을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보고 그건 있고요. 뭐 저희가 계속 추정해 왔던 바죠. 네. 해외 인맥도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이용하려 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 자리에 갔던 것은 최순실 씨가 원했기 때문이고, 예, 그건 뭐 계속 추정해 왔던 바고, 실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 혹은 안종범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뭐 보도가 여러 차례 됐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본인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해외 사업을 할 때 자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예. 본인 힘으로 처음으로 이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예, 특검 진술이 공개가 되어서요. 어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추경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상임위 중에 처음으로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토교통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소위를 열지는 못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추경 본심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사안은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시점에 추경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경은 사실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예. 정권 출범 이후에 2달까지 정부 구성이 안 된 경우가 또 처음이고요. 예.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사실은. 네, 국회법 따르면 상임위별 예비 심사 끝나지 않더라도요. 정세균 국회의장 판단하에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은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추경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네. 정부 구성이 2달까지 안 된 경우도 없어요. 네. 장관 임명이나 이런 게.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는다고 뉴스가 아주 쏟아졌겠죠. 난리가 났겠죠. 민생 때문에 어쩌다고 추경을 막는 게 아니라 민생을 지금 도탈에 빠뜨리다고 난리가 났겠고 그런 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대중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엄청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 한 2개 정도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박계 핵심 의원들과 대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문정 의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상황에서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호남이 됐든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자 부산 출신인 이종혁 전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또 최경환 의원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당이 젊은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칭 영라이트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라 영라이트. 그러니까 홍 대표가 측근 부산 출신을 임명하자 최고위원회 전국 정당으로 거듭내려는데 부산 출신을 또 경영하면 어떡하냐. 네. 백혜 출신을. 최경환 의원은 의원 확장을 위해서 젊은층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영라이트 운동을 하자.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다만 이 말을 홍문정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할 말이냐. 네. 본인들 때문에 영라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에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신의 인턴 출신이었던 사람을 2,999등 했는데도 취업을 성공시킨 바가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뉴스가 전하는 바의 핵심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당내 주류로부터 비토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정치가 하루 앞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다이나믹하다는 게 홍준표 대표를 갑자기 응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주를 좀 그래서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수 구박이 구박해도 혁신을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친박 세력들을 구박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싸움은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원내대표와 대표가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 원내대표가 뒤집고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원내대표가 뒤집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해서 대표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공개적인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여론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측치 못한 상황이에요. 다이나믹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오늘로 99일째입니다. 그런데 화물칸에 뒤엉켜 있는 차량을 빼내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요. 8월 말까지 완료하려던 전체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99일이나 됐네요, 벌써. 근데 아직도 거기에 실려있던 차량도 못 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 세월호 관련 뉴스는 저희가 모아서 한번 따로 특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단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상보다 오래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그리고 최동욱 총장 인터뷰가 잠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어제 JTBC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정원 수사하려고 하다가 날아간 분이죠. 재밌는 뒷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하죠. 최정욱 전 총장이 직접 듣기로는 사실 국정원 수사가 시작될 때 초기에 청와대에 문의를 했다고 해요. 접근 초기였죠. 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청와대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해라. 그래서 본인은 잘 됐다. 그래서 아주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후배 윤석열 검사에게 마음껏 해! 라고. 그렇게 마음껏 수사를 해버렸더니 어느 순간 자기하고 다 날아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더니 아니 법대로 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곰곰이 생각했더니 법대로 해라. 단 자기만 빼고. 예,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예. 법대로 했더니 오늘 모두가 다 너덜너덜해서 자기 주변이 다 폭삭 망해 있더라. 짧게 일하고 퇴출되기에는 아까운 검찰총장이었다고 봅니다. 명예회복의 기회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때 폐지될 뻔했던. 그러나 지난주부터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평생 텀 타오셨죠? 네. 네, 김성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전용기 타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여당 1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의원이나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저도 MB 정권, 박근혜 정권 이 주류 생활을 못하고 계속 비주류였는데 제가 아는 우리 안민석 의원도 수도권 내리 사슬을 하면서 한 번도 주류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행단에 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미 수행단 대통령 첫 이렇게 애교 순방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거기에 또 같이 타고 갔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제 입으로는 비주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 몸은 이미 주류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안민석 의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번 성과로 얼마나 힘을 더 주고 다닐지 참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귀국한 다음 날 같이 이제 저기 소주를 한잔 했어요. 예. 한잔 했는데 이렇게 무용담처럼 널어놓는 이 자랑을 들어주느라고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치 안민석 의원이 거의 대통령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우리 공장장도 잘 아시지만은 저분은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기본 3년은 우려먹는 사람인데. 아니, 한 5년 정도 그래요. 이번에 특히 문정왕후 어보 반환건은. 그건 제가 본 20년 정도.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생색은 제가 볼 때는 5년은 우려먹을 거라고. 5년, 20년 정도. 김성태 의원님, 이제 살아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하시는 거 보고 또 음악도 준비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미국 잘 다녀오라고 네. 여비를 주신 여야 의원들 중에서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잘 다녀오라고? 당은 틀리지만은 항상 형님 같은 딸로 남은 게 푸근한 있었나요? 든든함이 네. 계셔서 참 제가 좋아하고.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용돈이라 하면서. 밝혀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요? 네. 150불 정도요? 딱 봉투를 만져보니까 네. 참 창피한 얘기하지 100불짜리 한 몇 장 정도일 거라고 딱 그러니까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한 500불 정도. 100불 정도. 근데 딱 까보니까는요. 네. 10불짜리 5장이 5만 원. 아니, 과거에 이제 미국 방문을 그래서 하셨다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감사한 돈 거죠. 냈다. 요즘 이제 야당 생활 하시느라고 이제 예탁생을 하시더라고.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네. 근데 네.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요. 근데 네. 제가 50불 주셨어요? 사실입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가지고 굳이 방송에서 노란도란 50불 맞네요. 예, 50불 제가 맞습니다. 지난 이제 내리사선 하면서 예. 이제 13년 동안의 정치 인생 중에서 방미 3박 5일이 가장 길게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한반도 운명이 방미단 어깨에 달려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방미단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님 어깨에 달려있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방미단이요. 네. 예. 그래서 말투 하나, 발걸음 하나에 제 정치 인생을 건다는 심정으로 3박 5일을 보내다 보니까 그럼 하나요. 말도 극도로 아껴야 했고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긴박했던 3박 5일의 현장 분위기도 좀 진솔하게 후계에다 네. 담았고 그리고 가까이서 3박 5일 동안 본 대통령의 그 모습, 대통령의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저께 후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찾아보게 인터넷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직접 나오셨으니까 구두로 전달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들. 예. 제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시고서 보신 분들 글이 참 이렇게 재미있고 쫀득쫀득하다라고 좀 뭐 책 광고로 가시는 이어져 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특히 저는 주목을 했던 게 그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그 2시간 동안의 긴박했던 그 순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국내 기자들 누구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하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그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뭐죠? 내용을 저도 과연 기자가 배석되지 않은 가운데 상하원 의원 약 20여 분과 안민석 의원, 김경수 의원, 정치인에서는 딱 두 두 사람밖에 없었고. 사람인데 예. 물론 애교부 공무원들도 좀 일부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고요. 한 분인가 뭐 있었다고 안보실장, 정치실장, 네. 예.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김경수 의원이었는데요.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굳이 저 이야기를 안 해도 이제 되는데 그 김경수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는 그 정책실장, 정책실장께서는 이제 와튼 스쿨 나오신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에게 영어 잘하시고 강경화 장관이 뭐 영어 완벽하시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좀 내부의 그 뜨끈한 그런 핫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못 하시잖아요. 그건 근데 대통령이 할 말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 또 박수현 대변인은 좀 영어가 짧아요? 잘 안 되시니까 자꾸 저한테 옆에서 물어보고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끌어줘야 돼요.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긴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짧아서 근데 물어봤는데.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이 뭐 저처럼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후기를 통해서 근데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발언한 건 한마디도 없죠? 아니 이렇게 됐죠.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네. 이야기를 세세하게는 못해요. 전반적인 분위기만 저는 아니, 전달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의원님이 그나마. 한마디라도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 하신 수가 걸로. 없죠. 제가 이 자리에서. 예. 제가 어떤 당연히 대통령한테 물어봤으니까. 그 의원님한테는 자리에서 저희 역할이 뭐였고. 근데 저기서 이제 언외교란 게 발휘된 거예요. 언외교인데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도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정책실장하고는 이야기가 흉금없이 안 돼요. 안 근데 되겠죠. 참 이게 가부 마음은 호라비 갈고 호라비 마음은 가부한다고 같은 의원들끼리는 좀 쉽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고 그게 안민석 의원한테 직접 실제적으로 직접 가능해요. 물어봤다. 그게 이제 김석기 의원님. 이제 아까 이 김경수 의원은 초선이고 쉽게 말하면 영어 잘하면서. 이런 역량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무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본인이 다 다 했네. 특별 수행은 해보셨어요? 제가 전용기 타 보셨어요? 김경수 전용기는 안 의원에게- 다치더만 나도 대통령 특보로 예? 언제 저도 보셨어요?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콜롬비아도 저도 갔다 이스라엘, 콜롬비아하고 어. 미국하고 이게 질적으로 수준이 틀린데 그렇게 글쎄, 뭐, 지질적으로 수준이 그게 틀린지 모르겠고요. 예. 뭐 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또 친미주의자가 저는 특히 됐어요? 이번에 잘 된 거예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묻는 상하원 자체가 의원들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도 바빴을 것 같아요. 대단히 저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공장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자리에 왜 들어가신 제가 거예요? 예. 제가 거기 역할이 있었기 의원님 때문에 어버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어버? 거기서 뭐 미국 의원들하고 무슨 어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할이 제 없으니까.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그것도 국가 안보입니까? 저 특별 수행으로서 특별한 역할이 그래서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 이게요. 네. 우리는 하원 1시간 방문하고 상원 1시간 방문한 게 네. 그분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티타임 그런 정도 아니에요? 덕담이나 나누는 걸로 처음에는 대통령 가볍게. 뭐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이게 청문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비공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훨씬 더 자유롭겠죠, 당연히.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민감한 문제 있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식이에요. 도대체 당신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어? 계속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 타협. 네. 이게 되겠느냐. 저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원 의원 하나가 누군지도 들었습니다만 상원 의원 하나가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대놓고.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2시간 동안의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우리 대통령이 소화를 잘 하셨어요.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아주 그냥 조곤조곤 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투태력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사드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나를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따라서 사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 한치의 투명함이 없어야 된다. 한치의 투명함, 네. 한치의 불투명함이 없어야 되겠죠. 네. 제가 아직도 긴장감이 세게 들었습니다. 예.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당신들이 이 시간 미국의 민주주의, 당신들도 이것을 오히려 민주주의 요체가 그거 아니냐? 네. 원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다려달라. 단 네. 내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환경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드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꼼수 부리는 거 아니다. 그런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또 당당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에 마치 그분들 입장에서 미국 하원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로 당선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고 소위 말해서 간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2시간 동안에 청문회는 청문회를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그거를 이제 잘 소화를 그 해내신 질문에 청문회를 잘 통과한 저는 그런 그런 기분이었다. 느낌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한편으로 이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청문회를 당했으면 또 박근혜 자체는 하지도 않았겠지만요. 지난 9년 동안에 미 의회를 방문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근혜, 이명박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상도 되면서 상하원 연설을 한 적은 있는데요. 이런 소위 면접을 한 적은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죠. 네.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할 때 국빈 방문인데면은 네. 상하원에서 연설을 연설을 하게 합니다. 됩니다. 예.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국빈 방문은 실무 안 되었죠. 연설이라는 거야. 네. 뭐 주어진 온거 가지고. 그렇지만은 상하원 의원들 약 20여 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런 건 처음이에요. 의혹을 가진 이런 부분은 이번에 처음이죠. 미 의회에서 일문일답을 2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고 또 이것을 무난하게 소화를 해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서 보시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저런 대답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발끝에도 못 돌아가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영빈관에서 3박을 하셨거든요. 네. 이례적인 일이에요. 영빈관은 이틀밖에 의례적으로 내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 날이 비었나 보죠, 뭐. 근데 참 네. 청와대 지금 홍보실 청와대 대변인이 네.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지금 대통령의 그런 방미 행적이나 또 활동상에 대해서 온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이렇게 언론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굳이 안민석 의원까지 사선위원회 되고 지금까지 무줄도사로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너무 좀 심하게 말은 비주류, 몸은 주류 핵심.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상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여야 그러니까 그 상하원 미팅은 처음 유일하게 유일하게 의원 중에는 그래서 지금 뭐 혹이지만은 그 분위기를 안민석 의원이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래도 제 입이 근질근질해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지나갔는데요. 핫한 이야기들 참 많은데. 핫한 이야기. 그럼 하나만 더 해봐 주세요. 핫한 이야기. 뭔가 이제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재밌었다 혹은 뭐 감동적이었다 혹은 뭐 당황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어준 공장장을 알고 연구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런 그 미끼에 제가 넘어가지를 않고요. 잘 넘어가시죠. 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원은 9명 1대 9의 그런 청문회가 있었고요. 상원은 11대 1이었어요. 11대 1. 그래서 1시간씩 주요 인사들이 다 왔다는 건지 그럼요. 뭐 원내대표들, 국방위원장, 외교위원장 다 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힘든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원 상원 따로따로였어요. 김숙태 의원은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자꾸 이게 한 자리에 있었던 걸로 혼동하시는데 자, 하원은 그래도 예의를 깍딱이 갖춰 주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9명이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우리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나눴고요. 상원 이 11분은요. 끝날 때쯤 되니까 4명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사실 좀 제가 기분이 좀 불쾌했습니다. 뭐 중간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끝났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왔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앉아있던 의원들이 절반이 자리를 떴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힘없는 나라의 참 서러움.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간 조정을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했다고 들었어요. 자, 11시 45분까지였어요. 11시 45분까지 예정됐는데 한 10분 정도가 오바됐습니다. 자, 다시 역지사지로 트럼프가 왔는데 트럼프하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김석태 의원을 만났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늦었다. 그런다고 우리가 다른 약속 있다고 가겠습니까? 1시간이 늦어도 우리는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정서는 우리가 힘을 그런데 빌려야 되겠다. 거기는 뭐 시간 우리 정서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는 거죠. 왜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자존이 중요한 것이죠.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고 특히 미국의 상하 의원들을 만나면서 한미 동맹이 갖는 그런 무게감이나 또 북핵을 비롯한 이런 안보 위협의 이중함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번 방미는 사실상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 오르기 전에는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 정도까지. 그렇지만은 방미 결과는 얼마나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돌아왔는지 이렇게 일부 언론은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성과물을 만들었어야 하는 순방이었던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부분 의미를 둘 수 있다. 저는. 윤석태 형님은 성공적인 저 정도면 올해에 비해서는 약 80%의 저는 성공을 80% 성공 정도 된다.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번엔 무엇보다도 두 정상이 만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을 하고 두 분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에 초석을 놨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대놓고 당신 잘못 생각한 거라고 남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잘못 생각했다고 단정하고 대화를 시작한 의원이 있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을 또 했다고 하는데 그건 공개하실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공전장이 전에 들은 모양인데 그 말씀은 아주 틀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만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부분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맞았어요. 대체적으로 맞았다. 그래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고 그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저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꽤 옆에서 함께 모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원수원장도 했고 얘기를 간사하면서 전국적으로 투어도 같이 당대표실을 했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당내 특히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은 참 좋고 인기가 훌륭한 분인데 좀 굉장히 너무 진중한 나머지 좀 답답한 면이 있다. 혹은 좀 물렁물렁하다. 예. 저는 이번에 3박 5일 동안에 제가 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건 외유내강이다. 정말 내공의 깊이가 저렇게 깊을 수가 있냐. 비행기 또 타시려고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원 의원들 20명 앞에서 그 청문을 하시면서 네. 그 2시간 동안에 한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면서 정말 저는 막판에 제 가슴이 울컥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속으로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 정도면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와 대화의 파트너가 되겠구나. 신뢰할 만한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라는 그 표정이 제가 역력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무슨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감동을 저렇게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미성가를 이렇게 자아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박미성가로 주도권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찾고 남북관계에서 특히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찾았는데 그런 축배를 들고 있는 사이에 당장 지금 북한은 ICBM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에 북한을 사실상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미사일 훈련 시킨 거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미국 갔다 와서 그 분위기에 지금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상황은 하루 1분 1초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안민석 의원님은 말이에요. 오늘 그냥 미국의 대통령 순방길에 이미 그거는 일주일 전에 상황이 돼버린 걸 워낙 가지고. 처음 갔다 온 거고요. 참 옛날에는 안 저랬었는데. 안 저랬었는데. 지금 거의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FTA 재협상이나 또 방위비 분담 정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크게 안고 온 것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건 하면서 그래도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이번에 큰 역할이 이루어졌다. 그게 안민석 의원의 역할의 상당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유불급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저는 안철수 같은 분하고 틀려요. 제가 부족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과감히 인정하니까는요. 아니, 안철수 그분은. 에서도 항의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정치는. 사과의 타이밍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자, 그 부분을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김성태 의원님에게도 여쭤볼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누가 오른 거죠? 아직은 싸우는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싸우기 시작한 거 같아요. 이분들은 제대로 싸우면은 있는 거는 싸우는 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누구 말이 옳습니까? 어쨌든 지금 막 붙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하자고 지금 여당 하는 거 좀 도와준 다음에 봐가면서 공격하자고 했는데, 아니다. 정우택 대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내 분위기를 잘 모른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사실 싸우고 있잖아요, 이미.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역량, 소신, 의지 중요하게 지금 내비칠 때고요. 또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교섭단체 간의 모든 협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론인데. 항상 역대 어느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지 않던 그렇지만 이거를 서로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난한 적은 인터뷰를 하면서 드물어요. 과거도 많이 있었는데 네. 너무 빨리 언론이 매스컴에서 이걸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정우택 언론 탓하고 말이에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당선되자마자 인터뷰 통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건 디스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누가 옳은 겁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일간의 이야기를 제가 편든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사 준비의 검증 이런 부분에 많은 허술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꼭 대통령께서도 이런 장관 지명을 철회를 하셔야 될 부분은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그런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아마 일정 부분 추경과 또 장관 청문회 이런 부분은 마무리해 주는 게 좋은 그러니까 거죠. 의원님은 홍준표 대표의 상황 인식이 더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당대표로서 지금의 여야 관계에 이게 너무 지난하게 가니까 또 새로운 야당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견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분명히 홍 대표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정우택 대표는 또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교섭단체 대표로서 여야 관계에 또 힘의 균형을 위해서 또 애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편을 들어야 하면 의원님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참 하여튼 김우중 공장장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 데리고 방송하는 식으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늘 대화 내용이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아니 모처럼 홍준표 대표가 맞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주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개각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한번 하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자는 게 그렇죠. 홍준표 그렇게 대표의 반대했던 이야기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번에 훌륭하게 역할 정말 이분 제가 보니까 철의 여인이더라고요. 연인이요? 제 바로 앞자리 비행기 전용기 앞자리 아무래도 오늘은 타셨는데 3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다 못 15시 들어가지고. 미국 가는 3부에서 다시 시간 두 분 동안 만나겠습니다. 잠 한숨 안 자시더라고. 철의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교민들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앞으로 다른 국가를 순방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어느 나라도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부정 축제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런 소식은 원래, 과거로부터 드물지 않은 뉴스였는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현대 국가에서는 워낙 있기 힘든 뉴스, 19세기 정도 있던 사건 같은 거거든요. 무당 얘기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개인이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뉴스라 실제 교민들이 현지인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접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그래서 한국인이 아닌 척 한다고. 네네. 물어볼까봐. 슬픈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연행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가 오래 진행됐는데 이제 철저히 사법부 절차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물론 뭐 매일매일 보도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보도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나왔던 사실 때문에 정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교민들이 많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원래 해외여행만 가도 막 한국적인 걸 보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예, 누구나. 근데 이제 교민들은 훨씬 극적이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다시 밝히기 시작했고 자부심을 느낀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민들 반응이 훨씬 진하고 이번에 메르켈 총리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르켈 총리 끌고 교민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 앞, 철문 앞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네. 좀 더 특별하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 축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독일 교민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하고 우리 언론에 보도된지 모르겠네요. 메르켈 총리하고 그 교민들 앞에서 기다리는 데 가가지고 막 같이 악수하고 있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네. 앞으로, 정상회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교민들과의, 교민들의 반응, 굉장히 재밌습니다. 찾아보시면. 극적이고. 자, 하여튼 정상회담까지 붙이면 거하고 정상조우들이, 예, 연달아 와 있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북한 언론 매체들이 김정은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을 미국이 매우 불쾌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조선중앙TV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었다라는 겁니다. 네. 조선중앙TV에서 이 정도 개그 코드가 들어간 건 처음 보네요. 네. 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미국 니은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신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그 코드가 나왔겠죠. 네, 선물 보따리를 심심치 않게 자주 보내주겠다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도 대등한 눈높이에서 니네와 협상할 수 있는 군사적 지위에 올랐다. 뭐 이런 선언인 셈인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도 미사일을 쐈다면서요. 네, 어제 우리 군도 동해안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무 EA 탄도미사일과 미 8군의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가 대응한 것은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 맞대응 훈련으로요. 제가 기억하기도 그렇습니다. 저기서 탄도미사일 쏘고 우리가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건 처음이네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야당의 논평을 머쓱하게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NSC만 소집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왔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랬겠죠.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네. 바른당에서도 이제 사드 배치가 지연돼서 북한이 ICBM을 쐈다는 식의 논평도 냈는데 좀 머쓱하게 됐고, 예. 사실 ICBM,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ICBM을 쏘면서 북한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ICBM을 그러니까 북핵 때문에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가 배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과 미사일은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한국의 포대가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네. 아이러니가 북한이 ICBM을 쏴버려서 사드 배치의 명분을 내세우기가 더 약해져 버린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하고 ICBM은 상관이 없어요. 예. 미국의 본토에서도 ICBM을 막는 건 사드가 아니에요. 다른 무기 체계지요. 이건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 논리로. 오히려 이 사드의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중국의 ICBM은 걸려요. 그게 중국의 주장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 ICBM 발사를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 ICBM의 격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장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영내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중국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입니다. 중국.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최순실 씨가 이상하 전 본부장을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기의 추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해외 지사의 선정이나 외환관리 규정, 프로젝트 참여 등 본인의 계산 아래 짠 계획을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계속 추정해왔던 바죠. 네. 해외 인맥도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이용하려 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 자리에 갔던 것은 최순실 씨가 원했기 때문이고, 예, 그건 뭐 계속 추정해왔던 바고, 실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 혹은 안종범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뭐 보도가 여러 차례 됐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본인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해외 사업을 할 때 자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예. 그게 본인 힘으로 처음으로 이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예, 특검 진술이 공개가 되어서요. 어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추경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상임위 중에 처음으로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토교통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소위를 열지는 못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추경 본심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 사안은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시점에 추경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경은 사실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예. 정권 출범 이후에 2달까지 정부 구성이 안 된 것도 처음이고요. 예.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사실은. 네, 국회법 따르면 상임위별 예비 심사 끝나지 않더라도요. 정세균 국회의장 판단하에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은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추경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네. 정부 구성이 2달까지 안 된 경우도 없어요. 네. 장관 임명이나 이런 게.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는다고 뉴스가 아주 쏟아졌겠죠. 난리가 났겠죠. 민생 때문에 어쩌다고 추경을 막는 게 아니라 민생을 지금 도탈에 빠뜨리다고도 난리가 났겠고 그런 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대중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엄청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 한 2개 정도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박계 핵심 의원들과 대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문정 의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상황에서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호남이 됐든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자 부산 출신인 이종혁 전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또 쪽에서는. 자,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씨는 그날 외에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심경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유호통화는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유미 씨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녹취 파일이 있는 부분은 이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보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본인은 이것이 조작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당에서 함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여러 차례 그만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어떤 날에 녹취는 등장을 한 것이고 대선 이전에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이전에 근데 이렇게까지 그만두자고 할 때는 그만두자고 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때였습니다. 그때가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무섭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고발했으니 그만두자고 하는 걸로만 받아들였다고 하긴 통화가 여러 차례였다고 하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도 몰랐다고 앞으로도 계속 몰랐다고 하는 입장밖에 취할 수 없긴 할 텐데 이유가 있겠거니 뭔가 자료가 부실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최소한 문제가 크게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걸 밝히는 검찰의 몫이죠. 예, 다음 주는요. 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파일 조작에 개입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이런 정황이 계속 나오면 점점 이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보도네요. 자, 이건 추정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순실 씨 독일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여러 차례 저희도 소개했는데 네. 드디어 증인으로 나왔네요. 네, 이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글로벌 영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계획 아래 제가 본부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부장으로 간 것은 최순실이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네. 자리에 가게 해줘서 김어준입니다. 오늘 있을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이 ICBM까지 쏜 마당에 사드 배치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외교 안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정반대 논리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명분은 간단하죠.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논리는 아주 손쉽게 무너집니다. 북한 ICBM은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데 한국에 왜 포대가 필요하냐? 할 말이 없죠. 사드는 포대뿐 아니라 레이더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레이더 탐색 범위에 중국도 들어가지 않냐. 결국 중국 ICBM 탐지용 아니냐. 그렇게 영내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장면 아니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 아니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사드 배치가 고도의 전략적 외교적 판단의 결과로 꼭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필요성을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니까 이런 미국의 허술한 논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건 적어도 우리 언론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드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정상과 만남을 가지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 4박 6일 독일 순방 일정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가지고요. 또 퀘르보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 주제로 연설합니다. 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베 총리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네, 그건 내일 일정이고요. 네. 또 모레에는 인도 모리 총리,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텀블 호주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정상회담이라기엔 너무 짧고요. 사실. 정상과의 회담, 예. 네, 정상조우, 네. 정상인사 뭐 이 정도 되죠. 사실은. 이 단체 미팅 같은 거죠. 단체 미팅 같은. 20개 나라에서 정상들이 왔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요. 예. 안녕하냐고. 여기서 뭔가 중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예. 관련해서 독일,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현지 반응 같은 거 지져보는데,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그 소식을 금방금방 얻을 수 있죠. 독일도 뭐 미국처럼 교민들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보도도 꽤 있었는데, 굉장히 극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